네, 안녕하십니까. 저도양 양성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제법 많이 밀렸습니다. 약 31포인트, 퍼센티지로 0.97% 정도 밀린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정도의 낙폭은 뭐 그렇게까지 큰 낙폭 정도는 아니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양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큰 낙폭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체감되는 그런 낙폭은 그렇게 작지는 않죠. 최근 들어 꾸역꾸역 어렵사리 그렇게 올라갔던 건 힘겹게 올라간 그런 모습, 또 한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간 측면도 좀 있죠.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 낙폭이 좀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낙폭을 야기할 만한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악재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현재 악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금리 인상 문제나 또는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인다고 하는 긴축, 즉 테이퍼링과 관련된 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악재는 원래 있었던, 밑에 깔려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썩 좋지 못했던 것은 결국 두 가지 문제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 아시다시피 내일 목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과 그리고 옵션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와 관련된 마이너스 변동성 부담과 또 그와 연관된 기관 및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물 압박을 좀 받은 측면. 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중에 있죠. 미국 현지 날짜로 15, 16일 날. 자, 우리나라 날짜는 현재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담, 현재 그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단 말이죠. 현재 거기도 뭐 큰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여 매파적인 분위기, 특히 테이퍼링과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추이에 어떤 큰 장애가 된다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르면 다음 주 초 월요일 날이 되겠죠. 그때부터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FOMC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장은 다시 정상적인 상승 궤도, 특히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지수 상승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과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때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우리 증시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종목 장세도 지금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마땅한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주를 대신할 만한 단기적인 대안도 지금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달, 지난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도 철강주 포스코나 현대제철, 또 현재 HMN 같은 해운주, 일부 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이나 또 이런 종목들, 또 최근 들어서는 두산그룹주들이 엄청 좋았죠.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단기적으로 시장의 제한으로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선 이들 종목조차도 상당히 위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주가도 정신없이 장중에 또 일일 크게 변동하고 있는 매우 현재 부담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일반적으로 또 종목 장세일 때 흔히 힘을 내는 바이오주나 또는 IT 중소형주,
반도체 장비 소재, 또 현재 휴대폰 관련주, 또 5G 및 기타 정상적인 테마주, 뭐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상적 테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 또는 이들 테마들조차도 전혀 시장 전반적인 지수 따라 또 대응주 따라 똑같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 마땅히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바꿀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어차피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어차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종목이 장기 정석 투자 대상인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딴 데 눈독 들일 필요 없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계속 정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장세 같은 것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위주로 계속 정진하시면 된다. 다만 부분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일부 종목을 보강 내지 약간 우리가 감안하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6월달 들어서 특히 지난 4월달까지 초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 전체 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특정의 종목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연기금이 5월달 거쳐 6월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순매수로 그 스탠스를 좀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종목군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들의 전반적인 수급 동향과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내용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설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 그 반론을 언론에 기고한 게 있는데요. 즉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반론을 제기했는지 이것 등을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전처럼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미국의 여행 경보 단계가 하향 전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의 백신 보급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처해진 그러한 지침이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도 현재 접종률 약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언젠가는 50% 이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상당한 그와 관련된 우리 시장 내 그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으로, 즉 보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된다는 건데, 실제로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죠. 항공주, 여행주, 영화관, 카지노, 또 현재 백화점 등의 유통주, 또 화장품 관련주. 자, 이들 종목에 초점을 어느 정도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다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파트는 화장품 파트다라고 해서 코스맥스를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맥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주가가 결코 위치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 많이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아주 높은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이미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 중국과 관련된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 금년중 어느 때 마스크를 벗는 때가 오겠죠. 실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 단계까지 간다든가 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 마스크를 할 때와 마스크를 하지 않을 때 화장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중국과 연관돼서 봤을 때는 특히 코스맥스가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인데 상당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1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단기 목표 가격은 연말까지로 봤을 때 16만 원 내지 많게는 18만 원. 그런 거 보시면 된다는 건데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 중 어느 때 현재 삼성전자 등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아주 활기차게 올라가는 그런 수순이 나온다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태여.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답답한 행보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유력한 대안이 된다는 관점에서 코스맥스를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WTI 텍사스산 중진유죠. 자, 어느새 7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그 WTI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강렬한 추세를 만들고 있죠. 현재 주가 70달러는 3년 전, 거의 3년 다 됐습니다. 2018년도 당시 8월달, 9월달 그 당시의 가격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만큼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그에 따라 현재 원유 부분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워낙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니 이러한 흐름은 특별히 감산 없이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 증시에 대입해서 특정 부분 또는 특정 종목이 어떤 부분이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제 1차 수혜 대상은 당연히 정제 쪽이죠. 정제 마진이 늘어납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또 GX 칼덱스를 갖고 있는 GS 같은 종목들인데요.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산다면 SK이노베이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손 벌리면 너무 번다해지니까 일단 관찰 대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수혜 대상은 역시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즉 마진도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원래 순수 석유화학 업체인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및 최근 들어 많이 빠진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것도 대상이 되긴 될 건데 이건 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대상은 아니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으로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 부분, 주사업 부분이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쪽에 실적 기반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상당히 틈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소지가 높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하지만 석유가, 유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호전되는 것은 명약 관화, 마치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적 기반이 워낙 튼실하니까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 LG화학을 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다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하거나 해야 된다는 건데 LG화학만 매수할 것이 아니라 SKC와 나눠서 오히려 SKC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매수를 좀 하시면 된다 하는 것까지를 제시해 드리면서요. 자, 다음은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1.5347 이것도 큰 변동이 없어요. DXY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15원 약간 올라갔습니다만은 역시 크게 휘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때 제니 옐런이 그런 얘기도 해서 현재 금리 인상 문제나 또 그 전부터 있었던 테이퍼링 문제가 우리 증시에는 부담으로 남아있다 치더라도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들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와 관련된 내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현재 국채 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현재 미국의 달러 가치도 별다른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그 흐름에 같이 동조화, 커플링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쿼드루플 뮤칭제 끝나는 다음 주부터 빠르면 말이죠. 아니면 FOMC가 끝나는 그 다음부터 다음 주 후반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 따라 탄력적인 지수 상승 장세로 전환되는 수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의 바탕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증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뭡니까? 나스닥 선물이나 일본 증시 약간 밀렸습니다만 큰 낙폭은 아니고요.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평범한 그런 정도의 조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어떤 현재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형태로 대규모 순매도 합계해서 거의 7,700억 정도를 순매도 했다는 건데 역시 쿼드루플 믹싱데이와 관련된 그들의 단기 약간 재빠른 그런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대응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만 또 현재 내일이 선물없이 동시에 만기이니 베이시스 선물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뺀 것이 베이시스라고 하고 있죠. 그 베이시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플러스에서 계속 안정된 모습, 즉 콘텐고 정상적인 강세장일 때 선물지수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콘텐고라고 합니다. 콘텐고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는 거죠.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가는 완전히 딴판인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일치가 되죠. 오늘까지도 프로그램 매도가 1360억 계속 쏟아지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선볼 옵션과 관련된 단기적인 그런 매물이 연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금리 문제나 테이퍼링 문제로 추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로 현재 그들의 매물을 쏟아내는 것, 즉 그들의 스탠스가 현재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단기 대응 차원에서 물량이 나왔다 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연기금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자, 지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사실은 1월달부터 4월달까지입니다. 5월달에는 거의 매도를 안 했습니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집중적으로 그들이 매도를 했다는 건데, 총 매도는 한 5월 말까지 18조 646억 원, 일평균 1788억 원 정도로 순매도했다는 건데, 거의 매도를 하자는 5월달을 제외한다면 거의 2200억 이상 순매도를 한 결과입니다. 하루에 평균 2200억 이상 지난 4월 말까지 순매도를 했던 주체가 바로 연기금,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그들 매도한 그 종목 중에 가장 큰 매도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아닌 본주입니다. 우선주도 아닌 보통주, 본주. 7조 4,129억을 순매도했다는 건데 일평균 734억 원. 현재 5월달을 제외를 한다면 거의 한 9천억 정도, 900억 정도를 매일 매도를 했다는 건데 전체의 40%를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5% 이하인데 근데 현재 연기금은 현재 전체 매도 중 삼성전자의 비중이 40%나 된다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비중이 자체적으로 그래들이 국내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랬던 연기금이 6월달 들어서는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6월 9일, 오늘까지 7거래일 있었는데요. 전체 469억 원, 뭐 큰 폭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순매수입니다. 순매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중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는 매도입니다. 오늘까지 그 7거래일 동안
1723억 원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 일평균 246억 원. 앞에 지난 4월 달까지 일평균 900억 넘게 순매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직은 매도 기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하다 깜빡 제가 넘어갔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전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해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순매수를 했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는 날 삼성전자를 제 1번 타자로 매도를 할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수급적 변화가 근데 그 바탕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 8일까지 순매수, 즉 연기금이 그동안 오늘 뺀 어제까지 연기금이 뭘 매수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기아차를 1071억, 현대차를 1016억, 삼성전기 395억 순매수했다는 건데, 이것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동차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죠. MLCC도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카메라 모듈도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물론 전반적인 비중은 아직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련은 돼 있다는 거고요. 이제 모비스도 그렇죠. 모비스 393억, 만도. 자, 1위부터 5위 대상 모두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에 집중돼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현대차, 꼭 현대차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비스도 괜찮고 기아차도 괜찮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자동차 관련주에 어쨌든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속 테슬라가 아닌, 계속 말씀드리죠. 테슬라를 갖고 계시면 지금 현재도 팔아서 현대차를 사자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벌써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테슬라 갖고 있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계속 현대차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또 다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자, 이왕이면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쨌든 삼성전자 특정 부분, 자, 임원을 동원해서 스스로 반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언론사에다가 근데 기고를 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조강 경제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된 그 내용인데요. 잠깐 스크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반박 담당자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박 내용도요. 일단 DS, 이게 아마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약자일 겁니다. DS 반도체 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하는데요. DS 메모리 사업부, 또 플래시 개발실장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개발실장 송재욱 부사장급인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인데요. 이 양반이 발표를 한 내용이고, 그 대상은 마이크론이 7세대 176단 V낸드를 작년에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으로 보도가 돼서 우리 언론에 일제히 크게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죠. 급기야 마이크론조차 삼성전자가 자랑했던 초격차 낸드 부분에서도 가장 앞서 나간다는 것을 뒤엎고 먼저 치고 나간다는 내용으로 크게 보도된 바 있었던 건데, 그것과 관련된 반박 내용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재 이것과 관련된 내용, 상당히 이 부분은 비중이 큰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경영진 사장급이 나와야 되는데 부사장급이 나왔고, 그것도 D스파트 플래시 낸드 부분의 사장이 나왔단 말이죠. 사장도 아닌 부사장이죠.
그래서 제1선 경영진이 아니고 제2선급에 있는 실무 책임자급이 나와서 현재 그 반박을 했다는 것. 만약에 김기남 부회장 정도가 나오면 이게 오히려 심각하게 받아질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자 배려, 포석보다는 배려, 그런 차원에서 제2성급 실무 책임 임원이 나와서 반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요. 자,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그 마이크론이 자랑한 176단도 아닌 200단 이상, 200단 이상 초고단입니다. 8세대 V낸드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금년 하반기입니다. 7세대, 7세대면 그 마이크론이 자랑했던 그거가 똑같죠. 7세대 176단 V낸드 적용 SSD가 출시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일단 똑같은 7세대 176단이라 하더라도 마이크론이나 또는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것과는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적층수 이제 100단이 128단, 176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규모가, 그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삼성전자의 7세대 176단 최첨단 현재 가장 높은 그 단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는 타사의 6세대 100단의 크기와 128단이겠죠. 100단짜리 그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성능이나 능률이나 그런 것은 적층수나 올라갔지만 크기는 오히려 늘지 않고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것. 즉 동일 층수라 하더라도 그 성능이나 크기 측면에서 타사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고 좀 피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하는 것은 그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더블 스택 2층 두 가지 아파트 한 층이 아파트 한 동이 아니고 두 동을 갖고서 두 동을 갖고서 쌓아 올린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싱글 스택 아파트 두 동이 아닌 한 동을 통해서 층수를 높인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더블 스택이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싱글 스택입니다. 근데 싱글 스택이 176단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더 높은 256단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뭡니까? 마이크론은 더블 스택, 사실상은 한 동으로 따진다면 88층짜리입니다. 88층 두 개를 같이 한 제품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서 176단이지 사실 싱글 스택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 부분은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뭐 앞선도 가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상태이며, 또 향후 계속해서 7세대 176단 뿐만이 아니고 초고단 8세대 V낸드까지 출시된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1000단짜리 이상 현재 수준 176단의 거의 6배 이상의 적층 낸드를 V낸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실력까지 계속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적어도 V낸드 쪽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개발한 3D 입체 형태의 현재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이죠. 자, 이쪽에 대한 초격자 기술력은 뭐 현재 마이크론의 잡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위기수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추후 현재 또 마이크론이 최근에 내세운 차세대 그 알파급이라고 하죠. 알파급 사실은 14나노급입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최첨단 미세화 공정에 있는 D램이 14나노급 D램이거든요.
아직은 양산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이크론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 문제도 삼성전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현재 반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똑같은 칩 산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불화 아르곤 방식입니다. 구형 방식으로 하고, 삼성전자는 EUV 극자에서 노광기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생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밀도나 성능이나 또 기능이나 뭐 이런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마이크론에서 태동된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의 투자 시각은 흔들림 없이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